1918년 11월 11일 파리 외곽의 한 기차 객차 안에서 독일은 항복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것이죠. 4년간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마침내 종식되었습니다. 유럽의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모든 전쟁을 끝내기 위한 전쟁이 끝났다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기차 객차 안에는 이미 다음 전쟁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총리 조르주 클레망소는 독일에게 가혹한 배상금을 요구했습니다. 독일 국민 총생산의 2배가 넘는 천문학적 금액이었죠. 독일은 모든 식민지를 잃었고 군대는 10만 명으로 제한되었으며 라인란트는 비무장화되었습니다. 영국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베르사유 조약을 읽고 경악했습니다. 이건 평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20년간의 휴전일 뿐입니다. 그의 예언은 놀랍도록 정확했습니다. 1920년대 독일 베를린의 한 맥주홀에서 한 남자가 연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하사관으로 복무했던 이 오스트리아 출신 화가는 청중들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며 외쳤습니다. 독일은 배신당했습니다. 우리는 전쟁에서 지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칼을 맞았을 뿐입니다. 그의 이름은 아돌프 히틀러였습니다. 1923년 독일은 초인플레이션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빵 한 덩이를 사는데 바구니 가득 돈이 필요했죠. 사람들은 종이돈을 벽지로 쓰거나 난로에 태워버렸습니다. 돈이 종이보다 가치가 없었으니까요. 실업률은 30%를 넘어섰고 거리마다 구걸하는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히틀러는 이런 혼란을 기회로 봤습니다. 그는 유대인, 공산주의자, 그리고 베르사유 조약을 적으로 지목했습니다. 독일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습니다. 그의 연설은 절망에 빠진 독일인들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1933년 1월 30일 히틀러는 독일 수상이 되었습니다. 민주적 선거를 통해서 말입니다.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10년 후 그가 유럽 전체를 불바다로 만들 거라고요. 히틀러가 권력을 잡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그는 단 몇 개월 만에 독일을 완전한 독재 국가로 바꿔버렸습니다. 1933년 2월 의사당 화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히틀러는 이것을 공산주의자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며 긴급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모두 사라졌습니다. 3월에는 전권위임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제 히틀러는 의회의 승인 없이도 법을 만들 수 있게 되었죠. 민주주의가 하룻밤 사이에 증발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인을 향한 박해를 시작했습니다. 1935년 뉘른베르크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유대인은 시민권을 박탈당했고 독일인과 결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거리마다 유대인 출입 금지 표지판이 걸렸습니다. 유대인 아이들은 학교에서 쫓겨났고 유대인 의사와 변호사는 직업을 잃었습니다. 1938년 11월 9일 밤 독일 전역에서 유대인 회당과 상점이 불타올랐습니다. 수정의 밤이었죠. 깨진 유리 조각이 거리를 뒤덮어 마치 수정처럼 빛났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91명의 유대인이 살해당했고 3만 명이 강제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세계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기 태평양 건너편에서는 또 다른 군국주의 국가가 팽창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이었죠. 1931년 일본은 만주를 침공했습니다. 1937년에는 중국 본토를 공격했습니다. 난징에서 벌어진 학살은 그야말로 끔찍했습니다. 6주 동안 20만 명에서 30만 명이 학살당했습니다. 유럽에서는 히틀러가,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세계 질서에 도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국과 프랑스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유화 정책이었습니다. 1938년 3월 히틀러는 오스트리아를 병합했습니다. 안슐루스라고 불리는 이 사건에 대해 영국과 프랑스는 항의만 했을 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히틀러는 확신했습니다. 이놈들은 싸울 배짱이 없어.
그해 9월 히틀러는 체코슬로바키아의 주데텔란트를 요구했습니다. 영국 총리 네빌 체인벌린은 뮌헨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는 히틀러와 회담을 한 뒤 런던으로 돌아와 비행기에서 내리며 종이를 흔들었습니다. 나는 독일로부터 우리 시대의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체인벌린은 진심으로 평화를 지켰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윈스턴 처칠은 의회에서 분노로 떨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전쟁과 수치 중에서 수치를 택했소. 그리고 당신은 전쟁도 얻을 것이오. 처칠이 옳았습니다. 1939년 3월 히틀러는 뮌헨 협정을 파기하고 체코슬로바키아 전체를 점령했습니다. 이제 영국과 프랑스도 깨달았습니다. 히틀러를 막을 방법은 오직 하나, 전쟁뿐이라는 것을요. 그해 여름 유럽은 전쟁의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거리에서 방독면을 나눠받았고 아이들은 시골로 대피했습니다. 런던 하늘에는 방공포가 설치되었고 파리에서는 지하 대피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8월 23일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뉴스가 터졌습니다. 히틀러와 스탈린이 불가침 조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모스크바에서 리벤트로프 조약이었죠. 파시즘의 화신과 공산주의의 수호자가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 조약에는 비밀 조항이 있었습니다. 폴란드를 둘이서 나눠 먹기로 한 것이죠. 1939년 9월 1일 새벽 4시 45분 독일군이 폴란드 국경을 넘었습니다. 슐레스비히에서 홀슈타인 전함의 한 포가 단치히 항구를 향해 불을 뿜었습니다. 89대의 슈투카 급강하 폭격기가 폴란드 도시 비엘룬을 폭격했습니다. 비엘룬은 세계 최초로 융단 폭격을 당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1200명이 죽었습니다. 150만 명의 독일군이 3000대의 탱크와 함께 폴란드로 밀려들어갔습니다. 전격전 블리츠크리크였습니다. 폴란드군은 용감하게 싸웠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기병대가 탱크를 상대로 돌격하는 비극적인 장면도 있었습니다. 9월 3일 오전 11시 영국이 독일에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5시 프랑스도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체인벌린은 라디오 방송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나라는 이제 독일과 전쟁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히틀러와의 모든 협상을 시도했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실패했습니다. 런던의 거리에서 사람들은 울었습니다. 겨우 21년 전에 끝난 전쟁의 악몽이 다시 시작되는 것을 보면서요. 9월 17일 스탈린이 약속대로 폴란드 동쪽 국경을 넘었습니다. 폴란드는 동서에서 협공당했습니다. 9월 28일 바르샤바가 함락되었습니다. 폴란드는 한 달도 버티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히틀러의 야망은 폴란드에서 멈추지 않았으니까요. 그는 이미 다음 목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쪽으로. 폴란드가 무너진 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독일에 선전포고를 했지만 실제로 전투는 없었습니다. 이 기이한 기간을 사람들은 가짜 전쟁이라고 불렀죠. 독일어로는 지츠크리크, 앉아있는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영국군과 프랑스군은 마지노선 뒤에 앉아서 독일군을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저널리스트들은 조롱했습니다. 이게 전쟁이라고? 파리의 카페는 여전히 활기차게 영업했고 런던의 극장들은 관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진짜 전쟁은 없을지도 몰라. 히틀러는 그 6개월을 다르게 사용했습니다. 그는 다음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는 다름 아닌 프랑스였습니다. 1940년 4월 9일 히틀러는 기습적으로 덴마크와 노르웨이를 침공했습니다. 덴마크는 단 6시간 만에 항복했습니다. 노르웨이는 2개월간 저항했지만 결국 무너졌습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노르웨이를 돕기 위해 군대를 보냈지만 독일군의 공격에 패배하고 철수해야 했습니다. 이 실패로 체인벌린 정부는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5월 10일 새로운 영국 총리가 임명되었습니다. 윈스턴 처칠이었죠. 처칠은 의회 연설에서 말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줄 것이 피와 수고와 눈물과 땀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한마디로 답할 수 있습니다. 승리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히틀러는 서부 전선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5월 10일 새벽 독일군은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를 동시에 침공했습니다. 전격전이 다시 시작된 것이죠. 하지만 이번에는 규모가 달랐습니다. 2,500대의 탱크, 7,500문의 대포, 그리고 2,000대의 항공기가 동원되었습니다. 프랑스와 영국군은 벨기에로 진격했습니다. 마지노선을 우회해서 오는 독일군을 막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이것은 함정이었습니다. 독일군의 주력 부대는 다른 곳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아르덴느 숲이었죠. 아르덴느 숲은 전차가 통과할 수 없습니다. 프랑스 장군들은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방어는 약했습니다. 하지만 히틀러의 장군들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하인츠 구데리안 장군은 2,000대의 탱크를 아르덴느 숲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옳았습니다. 5월 13일 독일 기갑부대가 아르덴느에서 불쑥 나타났습니다. 프랑스군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독일 탱크들은 프랑스 방어선을 뚫고 서쪽으로 질주했습니다. 하루에 50km씩 진격했죠. 세계는 경악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때 4년 동안 움직이지 못했던 전선이 이제는 하루 만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5월 20일 독일군은 영브레협에 도달했습니다. 프랑스와 벨기에에 있던 영국 원정군과 프랑스군 일부가 포위되었습니다. 40만 명의 연합군이 덩케르크라는 작은 항구 도시에 갇혀버린 겁니다. 덩케르크 해변은 지옥이었습니다. 독일 항공기가 끊임없이 폭탄을 퍼부었습니다. 병사들은 물속에 목까지 잠긴 채 배를 기다렸습니다. 어떤 병사들은 36시간 동안 물속에 서 있었습니다. 해변에는 시체가 널려 있었고 불타는 트럭과 탱크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았습니다. 영국 해군은 큰 배로 병사들을 구출하려고 했지만 항구가 파괴되어 불가능했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처칠이 영국 국민에게 호소했습니다. 모든 배를 보내주십시오. 그러자 어선, 요트, 심지어 개인 보트까지 온갖 배들이 덩케르크로 향했습니다. 약 900척의 배가 참여했습니다. 이것이 다이나모 작전이었습니다. 5월 26일부터 6월 4일까지 9일 동안 33만 명 이상의 병사가 구출되었습니다. 영국군 20만 명, 프랑스군 11만 명이었죠. 처칠은 이것을 재난 속의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승리는 아니었습니다. 영국군은 모든 중장비를 버리고 왔습니다. 탱크 2,300대, 대포 8만 문, 트럭 4만 5천 대가 해변에 버려졌습니다. 처칠은 의회에서 말했습니다. 전쟁은 후퇴로 이길 수 없습니다. 프랑스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6월 5일 독일군은 손무강을 넘어 파리로 진격했습니다. 프랑스군은 용감하게 싸웠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조직된 방어선은 무너졌고 수백만 명의 민간인이 남쪽으로 피난을 떠났습니다. 도로는 피난민들로 가득 찼고 독일 전투기들은 이 무방비 상태의 행렬까지 공격했습니다. 6월 10일 이탈리아의 무솔리니가 프랑스에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프랑스를 등 뒤에서 찌른 것이죠.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은 분노했습니다. 등에 칼을 꽂은 자의 손은 이웃의 심장에 단도를 쥐고 있다. 6월 14일 독일군이 파리에 입성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이미 남쪽으로 도망친 뒤였습니다. 파리의 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개선문 아래로 나치 깃발이 펄럭였습니다. 히틀러는 에펠탑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프랑스는 항복을 결정했습니다. 6월 22일 프랑스 대표단은 콩피에뉴 숲의 한 기차 객차로 불려갔습니다. 히틀러가 항복 문서 조인식 장소로 특별히 선택한 곳이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1918년에 독일이 항복했었죠. 히틀러는 22년 전의 치욕을 갚으려고 했습니다. 히틀러는 기차 객차에 들어와 항복 조건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일어나서 나가버렸습니다. 프랑스 대표들에게 조이나라는 손짓만 남기고요. 이것은 철저한 굴욕이었습니다. 프랑스는 둘로 쪼개졌습니다. 북부는 독일이 직접 점령하고 남부는 비시괴뢰 정부가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영웅이었던 필립 페탱 원수가 이 비시 정부의 수반이 되었습니다. 겨우 6주 만에 프랑스가 무너진 것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 때 4년을 버텼던 프랑스가 6주 만에 항복했습니다. 세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제 히틀러는 유럽 대륙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노르웨이에서 스페인 국경까지, 폴란드에서 대서양까지 모두 그의 손아귀에 있었습니다. 남은 것은 영국뿐이었습니다. 히틀러는 영국의 평화를 제안했습니다. 영국은 더 이상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항복하십시오. 하지만 처칠은 단호했습니다. 6월 18일 처칠은 의회에서 역사에 남을 연설을 했습니다. 히틀러는 이 섬을 정복하거나 우리를 굶겨 죽이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패한다면 기독교 문명을 포함한 전 세계가 암흑의 심연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의무에 충실합시다. 1000년 후 사람들이 저것이 그들의 가장 빛나는 시간이었다고 말할 수 있도록 영국은 홀로 남았지만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히틀러는 화가 났습니다. 그는 영국 침공 작전, 암호명 바다사자 작전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영국을 침공하기 전에 한 가지를 먼저 해야 했습니다. 영국 공군을 하늘에서 쓸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것이 브리튼 전투였습니다. 7월과 8월 독일 공군 루프트바페가 영국 하늘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영국 공군 기지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매일 수백 대의 독일 폭격기와 전투기가 영불해협을 넘어왔습니다. 영국 공군 RAF는 필사적으로 싸웠습니다. 스피파이어와 허리케인 전투기 조종사들은 하루에도 여러 번 출격했습니다. 어떤 조종사는 하루에 7번 출격했습니다. 평균 연령은 20세였죠. 처칠은 이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인류 전쟁의 역사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렇게 적은 사람에게 이렇게 많은 빚을 진 적이 없었습니다. 9월 7일 히틀러는 전략을 바꿨습니다. 이제 런던을 직접 폭격하기로 한 것이죠. 밤마다 수백 대의 폭격기가 런던에 폭탄을 퍼부었습니다. 블리츠, 번개 공격이었습니다. 런던은 불타올랐습니다. 밤마다 공습 경보가 울렸고 사람들은 지하철역으로 대피했습니다. 아이들은 방독면을 목에 걸고 잠들었습니다. 아침이 되면 건물들이 무너져 있었고 거리에는 폭탄 구덩이가 뚫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국인들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공습 다음 날 아침 사람들은 폐허를 치우고 일터로 향했습니다. 카페는 여전히 차를 팔았고 극장은 공연을 계속했습니다. 처칠이 폭격당한 거리를 방문하면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10월이 되자 히틀러는 깨달았습니다. 영국 공군을 격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요. 독일 공군은 막대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조종사들도 지쳐갔습니다. 10월 12일 히틀러는 바다사자 작전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영국 침공은 취소된 것입니다. 브리튼 전투에서 영국이 승리한 것이죠. 이것은 히틀러가 겪은 첫 번째 패배였습니다. 독일 공군은 무적이 아니었고 히틀러의 전격전도 모든 곳에서 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짜 전쟁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히틀러는 이미 다음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것은 소련이었습니다. 1941년 6월 22일 새벽 3시 15분 히틀러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침공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바르바로사 작전이었죠. 400만 명의 군대, 3,600대의 탱크, 7,000문의 대포, 그리고 2,700대의 항공기가 소련 국경을 넘었습니다. 전선의 길이는 2,900km에 달했습니다.
이것은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지상 작전이었습니다. 히틀러는 스탈린을 배신한 것이죠. 1939년에 맺은 불가침 조약을 완전히 무시하고요. 소련은 완전히 기습을 당했습니다. 스탈린은 히틀러가 감히 자신을 공격하지 못할 거라고 확신했었습니다. 첩보원들이 독일 침공에 대한 경고를 수없이 보냈지만 스탈린은 모두 무시했습니다. 히틀러가 바보가 아닌 이상 양면 전쟁을 벌이지 않을 것이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히틀러는 그렇게 했습니다. 독일 전투기들이 지상에 있던 소련 공군기 1200대를 파괴했습니다. 단 하루 만에요. 소련 조종사들은 이륙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독일 탱크 부대는 하루에 80km씩 진격했습니다. 소련군 전체 사단들이 포위되어 항복했습니다. 스탈린은 충격으로 며칠간 칩거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완전히 잘못 판단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7월 3일 그는 라디오 방송에서 소련 국민에게 연설했습니다.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나의 친구들. 그가 국민을 이렇게 부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우리의 조국이 중대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적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 우리의 곡식과 석유를 빼앗으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초토화 전략을 실시하십시오. 적에게 한 알의 곡식도 한 방울의 연료도 남겨주지 마십시오. 7월 독일군은 스몰렌스크를 점령했습니다. 모스크바까지 400km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히틀러는 확신했습니다. 소련은 8주 안에 무너질 것이다. 8월 독일군은 레닌그라드를 포위했습니다. 이 도시는 900일간의 악몽 같은 포위전에 들어갔습니다. 레닌그라드 시민들은 굶주렸습니다. 사람들은 벽지에 풀을 끓여 먹었고 가죽 벨트를 씹었습니다. 겨울에는 영하 30도까지 떨어졌지만 난방은 없었습니다. 100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대부분 아사와 동사였습니다. 9월 독일군은 키예프를 점령했습니다. 60만 명의 소련군이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포로 획득이었습니다. 히틀러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승리는 눈앞에 있다고요. 그는 최종 목표를 향해 진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스크바였습니다. 10월 2일 태풍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100만 명의 독일군이 모스크바를 향해 진격했습니다. 소련 정부는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정부 기관들이 동쪽으로 대피했고 많은 공장도 이전했습니다. 모스크바 시민들도 탈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스탈린은 모스크바에 남았습니다. 11월 7일 볼셰비키 혁명 기념일에 그는 붉은 광장에서 퍼레이드를 진행했습니다. 독일군이 불과 80km밖에 있는 상황에서요. 군인들은 퍼레이드가 끝나자마자 바로 전선으로 향했습니다. 스탈린은 말했습니다. 만약 독일군이 모스크바를 점령하면 그것은 우리의 패배를 의미합니다. 한 발짝도 물러서지 마십시오. 그리고 11월 러시아의 장군이 도착했습니다. 추위였습니다. 기온이 영하 20도, 30도, 심지어 40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독일군은 준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름 군복을 입고 있었죠. 히틀러가 소련이 8주 안에 무너질 거라고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독일 병사들은 얼어 죽기 시작했습니다. 탱크 엔진은 얼어붙었고 총기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독일군은 소련군의 패딩 재킷을 벗기려고 시체를 뒤졌습니다. 12월 5일 소련군이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시베리아에서 온 새로운 사단들이 투입되었습니다. 이들은 추위에 익숙했고 겨울 장비를 완벽히 갖추고 있었습니다. 독일군은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히틀러의 전격전은 모스크바 성벽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는 후퇴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한 발짝도 물러서지 마라. 하지만 그의 군대는 이미 피로와 추위에 지쳐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지구 반대편에서 세계를 뒤흔들 사건이 터졌습니다. 1941년 12월 7일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하와이 오아후 섬 진주만. 미국 태평양 함대의 본거지였습니다.
그날 아침 8시가 채 안 된 시각, 군항은 평화로웠습니다. 전함 8척이 나란히 정박해 있었고 많은 선원들은 아직 잠자리에 있었습니다. 7시 48분 레이더 담당병이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화면에 수많은 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상관에게 보고했습니다. 상관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오는 B에서 17 폭격기들일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B에서 17이 아니었습니다. 일본 해군의 공격기 183대였습니다. 7시 55분 첫 번째 어뢰가 전함 웨스트버지니아를 강타했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폭격기로 가득 찼습니다. 급강하 폭격기, 어뢰 폭격기, 전투기들이 진주만을 공격했습니다. 미국 선원들은 잠옷 차림으로 대공포로 뛰어갔습니다. 어떤 선원들은 손에 닿는 대로 총을 들고 하늘을 향해 쏘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8시 6분 전함 애리조나가 폭탄에 맞았습니다. 폭탄은 전함의 화약고를 관통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애리조나는 단 9분 만에 침몰했습니다. 1177명의 선원이 배와 함께 가라앉았습니다. 전함 오클라호마는 9개의 어뢰를 맞고 뒤집혔습니다. 수백 명의 선원이 뒤집힌 배 안에 갇혔습니다. 구조대원들은 선체를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안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공습은 2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일본군은 2차례에 걸쳐 350대 이상의 항공기를 투입했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진주만 공격을 위해 훈련했고 어뢰를 얕은 수심에서도 작동하도록 개조했습니다. 공격이 끝났을 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전함 8척 중 4척이 침몰하고 4척이 대파되었습니다. 순양함 3척, 구축함 3척이 파괴되었습니다. 항공기 188대가 격파되었고 159대가 손상되었습니다. 2,403명의 미국인이 죽었습니다. 1,178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일본의 손실은 항공기 29대와 잠수함 5척, 그리고 조종사 65명이었습니다. 일본 제동 야마모토 이소로쿠는 승리를 보고받고도 어두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하버드에서 공부했고 미국을 잘 알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잠자는 거인을 깨웠고 그를 끔찍한 결의로 가득 채웠다. 12월 8일 루스벨트 대통령은 의회 합동 연설을 했습니다. 어제 1941년 12월 7일 이날은 치욕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미합 중국은 일본 제국의 해군과 공군에 의해 갑자기 그리고 계획적으로 공격받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라디오를 통해 6천만 명의 미국인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라디오 앞에 모여 숨죽이고 들었습니다. 미국 국민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계획된 침공에 맞서 최후의 승리를 거둘 것입니다. 신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의회는 전쟁 선포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찬성 470표, 반대 1표였습니다. 미국이 마침내 전쟁에 참전한 것입니다. 12월 11일 히틀러와 무솔리니가 미국에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이것은 히틀러가 저지른 가장 큰 실수 중 하나였습니다. 미국은 일본과만 전쟁을 할 생각이었는데 이제 유럽에서도 싸워야 했으니까요. 아니, 정확히는 히틀러가 미국을 유럽 전쟁으로 끌어들인 것이죠. 처칠은 진주만 소식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회고록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날 밤 나는 구원받은 자처럼 잠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영국은 살아남을 것입니다. 미국의 참전은 전쟁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나중 이야기입니다. 1941년이 끝나갈 무렵 전쟁은 진정한 세계대전이 되었습니다.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태평양 모든 대륙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소련에서는 독일군이 모스크바를 포위했지만 함락시키지 못했습니다. 태평양에서는 일본군이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를 침공하기 시작했습니다.
북아프리카에서는 독일의 롬멜 장군이 영국군과 격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전쟁은 장기전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더 많은 피를 의미했습니다. 1941년은 또 다른 의미에서도 결정적인 해였습니다. 바로 이 해에 히틀러는 최종 해결책을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 학살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죠.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트레블링카, 소비보르 같은 절멸 수용소들이 세워졌습니다. 이곳에서 수백만 명이 가스실에서 살해될 것이었습니다. 전쟁의 공포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1942년 전쟁은 정점에 달했습니다. 추축국은 여전히 팽창하고 있었지만 연합국도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태평양에서 일본은 마치 쓰나미처럼 퍼져나갔습니다. 1941년 12월부터 1942년 5월까지 그들은 믿기 힘든 속도로 진격했습니다.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버마, 네덜란드령 동인도, 그리고 수많은 태평양 섬들을 점령했습니다. 1942년 2월 15일 싱가포르가 함락되었습니다. 영국이 난공불락이라고 자랑하던 요새였죠. 처칠은 이것을 영국 역사상 최악의 재난이라고 불렀습니다. 8만 명의 영국군이 항복했습니다. 이것은 영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항복이었습니다. 4월에는 필리핀이 함락되었습니다. 미국 장군 더글러스 메가더는 나는 돌아오겠다는 유명한 말을 남기고 오스트레일리아로 철수했습니다. 7만 명의 미국에서 필리핀 병사들이 포로가 되었고 그들은 악명 높은 바탄 죽음의 행진을 겪어야 했습니다. 100km를 걸으면서 1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일본은 오스트레일리아를 폭격하기까지 했습니다. 2월 19일 다윈 항구에 242대의 일본 폭격기가 나타났습니다. 진주만 공격보다 더 많은 폭격기였죠. 세계는 경악했습니다. 일본을 막을 수 있는 자가 있을까요? 하지만 6월 미드웨이 해전에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일본 제독 야마모토는 미드웨이 섬을 공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곳을 점령하면 하와이도 위협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4척의 항공모함과 함께 출격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일본의 암호를 해독하고 있었습니다. 체스터 니미츠 제독은 일본 함대가 언제 어디로 올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3척의 항공모함을 미드웨이 근처에 매복시켰습니다. 6월 4일 아침 일본 항공모함들이 미드웨이를 공격했습니다. 바로 그때 미국 급강하 폭격기들이 나타났습니다. 일본 항공모함들은 완전히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갑판에는 연료와 폭탄을 재장전하고 있는 항공기들이 가득했습니다. 미국 폭격기들의 폭탄이 명중했습니다. 불과 5분 만에 일본 항공모함 3척이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오후에는 4번째 항공모함도 격침되었습니다. 일본 해군의 정예 조종사들이 배와 함께 가라앉았습니다. 이것은 전쟁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일본은 더 이상 공세를 취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야마모토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6개월 동안 승승장구했지만 이제 전쟁은 우리에게 불리하게 돌아갈 것이다. 그는 정확히 예견했습니다. 같은 시기 소련에서는 더 큰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1942년 여름 히틀러는 새로운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목표는 남쪽이었습니다. 코카서스의 유전과 볼가, 강의 공업도시 스탈린그라드였죠. 히틀러는 말했습니다. 스탈린그라드를 점령하면 소련의 석유 공급을 차단할 수 있다. 그러면 소련은 무너질 것이다. 8월 23일 독일군이 스탈린그라드에 도달했습니다. 그날 밤 독일 공군이 도시를 융단 폭격했습니다. 4만 명의 민간인이 죽었습니다. 볼가 강은 시체로 가득 찼고 도시는 불타는 지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소련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스탈린의 명령 227호가 내려졌습니다. 한 발짝도 물러서지 마라. 후퇴하는 자는 즉결 처형이었습니다. 도시는 폐허가 되었지만 싸움은 계속되었습니다. 건물마다, 거리마다, 지하실마다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독일군 병사들은 이것을 쥐들의 전쟁이라고 불렀습니다. 평균 생존 기간은 24시간이었습니다. 11월 소련군은 비밀리에 거대한 반격을 준비했습니다. 암호명 천왕성 작전이었죠. 11월 19일 110만 명의 소련군이 스탈린그라드 주변의 독일군 측면을 공격했습니다. 독일군의 측면은 약한 루마니아군과 이탈리아군이 맡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소련의 맹공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단 4일 만에 소련군은 스탈린그라드의 독일 제육군 전체를 포위했습니다. 30만 명이 고립된 것이죠. 독일 장군 프리드리히 파울루스는 히틀러에게 탈출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히틀러는 거부했습니다. 항복은 있을 수 없다. 최후의 한 사람까지 싸워라. 겨울이 왔습니다. 포위된 독일군은 얼고 굶주리기 시작했습니다. 공중 보급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병사들은 말고기를 먹고 가죽 벨트를 끓여 먹었습니다. 동상으로 발가락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크리스마스에 독일 병사들은 집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한 병사는 이렇게 썼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살아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조국을 위해 싸웠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1943년 1월 소련군의 최후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독일군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2월 2일 파울루스가 항복했습니다. 히틀러는 분노했습니다. 그는 파울루스에게 원수 계급을 주면서 자살을 강요했지만 파울루스는 살아서 항복했습니다. 9만 명의 독일군이 포로가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죽었습니다.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양측 합쳐 200만 명 이상이 사상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치열한 전투 중 하나였습니다. 스탈린그라드의 패배는 독일에게 치명타였습니다. 이제 독일군은 동부 전선에서 계속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같은 시기 북아프리카에서도 전세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사막의 여우 에르빈 롬멜 장군은 1942년 내내 영국군을 몰아붙였습니다. 6월에는 토브룩을 함락시켰고 이집트로 진격했습니다. 카이로와 수에즈 운하가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10월 엘 알라메인에서 버나드 몽고메리 장군이 이끄는 영국군이 반격했습니다. 열흘간의 치열한 전투 끝에 롬멜은 후퇴했습니다. 처칠은 말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시작의 끝도 아니다. 하지만 아마도 시작의 끝일 것이다. 11월 미국과 영국군이 모로코와 알제리에 상륙했습니다. 토치 작전이었죠. 이제 롬멜은 양쪽에서 협공당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1943년 5월 북아프리카의 모든 독일에서 이탈리아군이 항복했습니다. 25만 명이 포로가 되었습니다. 연합국은 이제 지중해를 장악했고 다음 목표를 바라봤습니다. 이탈리아였습니다. 7월 10일 연합군은 시칠리아에 상륙했습니다. 16만 명의 병력과 3천 척의 함선이 동원되었습니다. 독일군과 이탈리아군은 저항했지만 38일 만에 섬 전체가 함락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로마를 뒤흔들었습니다. 7월 24일 밤 파시스트 대평의회가 열렸습니다. 그들은 무솔리니에 대한 불신임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다음 날 이탈리아 왕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3세가 무솔리니를 체포했습니다. 무솔리니는 20년간 이탈리아를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단 하루 만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혔고 새 정부는 연합국과 휴전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9월 8일 이탈리아가 항복했습니다. 하지만 독일군은 즉시 이탈리아를 점령했습니다. 그들은 무솔리니를 구출해서 북부 이탈리아에 괴뢰 정부를 세웠습니다. 이탈리아 전쟁은 이제 막 시작이었습니다. 연합군은 이탈리아 본토를 북상하며 독일군과 치열한 산악전을 벌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추축국 3국 중 하나가 무너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1943년 7월 동부 전선에서 마지막 대규모 독일 공세가 벌어졌습니다. 쿠르스크 전투였죠. 히틀러는 쿠르스크 돌출부를 공격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90만 명의 병력,
2,700대의 탱크, 2,000대의 항공기를 집결시켰습니다. 역사상 가장 큰 탱크 전투가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련은 독일의 계획을 알고 있었습니다. 첩보원 루시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죠. 소련은 육중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100만 개 이상의 지뢰를 매설했습니다. 7월 5일 독일군이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소련의 방어는 견고했습니다. 독일 탱크들이 지뢰밭에서 폭발했습니다. 소련의 대전차포가 독일 전차를 격파했습니다. 7월 12일 프로호로프카에서 사상 최대의 탱크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양측 합쳐 1,500대의 탱크가 충돌했습니다. 전장은 거대한 지옥이었습니다. 탱크들이 불타오르고 포탑이 날아가고 병사들이 비명을 지르며 타 죽었습니다. 전투가 끝났을 때 독일군은 후퇴하고 있었습니다. 쿠르스크 전투는 독일의 패배로 끝났습니다. 이제 독일은 동부 전선에서 영원히 공세를 취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소련군은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우크라이나로, 벨라루스로, 폴란드로 진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군은 후퇴에 후퇴를 거듭했습니다. 11월 말 테헤란에서 삼거두 회담이 열렸습니다. 루스벨트, 처칠, 스탈린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스탈린은 불만이었습니다. 당신들은 언제 제2전선을 열 겁니까? 소련만 독일과 싸우고 있습니다. 루스벨트와 처칠은 약속했습니다. 1944년 5월 우리는 프랑스에 상륙할 것입니다. 그 작전의 이름은 오버로드였습니다. 1943년이 끝나갈 무렵 전쟁의 흐름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스탈린그라드, 미드웨이, 엘 알라메인, 쿠르스크 이 네 전투는 전쟁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이제 추축국은 방어하고 있었고 연합국은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전투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1944년 6월 노르망디 해변에서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1944년 6월 5일 밤 영국 남부 항구들은 전례 없는 광경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5,000척 이상의 배가 정박해 있었습니다. 전함, 순양함, 구축함, 상륙함, 그리고 수송선들. 배 안에는 15만 명 이상의 병사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미국인, 영국인, 캐나다인, 프랑스인, 폴란드인. 그들은 모두 한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노르망디였습니다.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장군은 최고사령관실에서 날씨 보고를 듣고 있었습니다. 영국 공군 기상학자 제임스 스태그 대령이 말했습니다. 내일 날씨가 잠시 개선될 것입니다. 하지만 확실하지 않습니다. 아이젠하워는 고민했습니다. 디에서 데이는 원래 6월 5일이었지만 악천후 때문에 하루 연기했습니다. 만약 또 연기하면 2주를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조수간만의 차이 때문이었죠. 그는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간다. 자정이 지나자 낙하산 부대가 먼저 출격했습니다. 1200대의 수송기가 프랑스 상공으로 날아갔습니다. 미국 82공 수사단과 101공 수사단이 유타 해변 뒤에, 영국 6공 수사단이 소드 해변 뒤에 투하될 것이었습니다. 아이젠하워는 이륙 직전에 101공 수사단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병사들과 악수하며 말했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그리고 우리가 완전한 승리를 거둘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 병사가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장군님. 우리가 해낼 겁니다. 아이젠하워는 그들이 떠나는 것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주머니에 성명서를 하나 준비해 두고 있었습니다. 만약 작전이 실패하면 발표할 성명서였죠. 우리의 상륙 작전은 적절한 거점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이 결정과 계획은 전적으로 제 것입니다. 그는 모든 책임을 지려고 했습니다. 새벽 1시 낙하산 부대가 프랑스 땅에 착륙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강풍 때문에 병사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어떤 병사들은 늪에 빠져 익사했고 어떤 병사들은 독일군 진지 한가운데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다리를 확보하고 도로를 차단하고 독일군의 증원을 막았습니다. 새벽 6시 30분 함포 사격이 시작되었습니다. 7척의 전함, 23척의 순양함, 그리고 수십 척의 구축함이 노르망디 해안을 향해 포격했습니다. 바다 전체가 불과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폭발음이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동시에 1만 대 이상의 폭격기와 전투기가 독일 방어선을 공격했습니다. 연합군은 완전한 제공권을 확보했습니다. 독일 공군 루프트바페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상륙함들이 해안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병사들은 배 안에서 속이 뒤집혔습니다. 파도가 거칠었고 많은 병사들이 토했습니다. 어떤 병사는 기도했고 어떤 병사는 담배를 피웠습니다. 대부분은 침묵했습니다. 유타 해변, 오마하 해변, 골드 해변, 주노 해변, 소드 해변. 5개의 해변에서 동시에 상륙이 시작되었습니다. 유타 해변에서는 상황이 비교적 순조로웠습니다. 미군 제4사단이 상륙했고 독일군의 저항은 약했습니다. 조수 때문에 예정보다 2km 남쪽에 상륙했지만 오히려 그곳이 방어가 약했습니다. 시어도어 루스벨트 주니어 준장은 해변을 돌아보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시작하자. 영국군과 캐나다군이 상륙한 골드, 주노, 소드 해변에서도 저항을 뚫고 내륙으로 진격했습니다. 하지만 오마하 해변은 달랐습니다. 그곳은 지옥이었습니다. 미군 제1사단과 제29사단이 상륙했습니다. 상륙함 경사판이 내려가는 순간 독일군의 기관총이 불을 뿜었습니다. 첫 번째 물결의 병사들이 쓰러졌습니다. 어떤 상륙함에서는 경사판을 내리자마자 전원이 사살되었습니다. 해변은 높은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그 위에서 독일군이 내려다보며 사격했습니다. 병사들은 물속에서, 해변에서, 바위 뒤에서 죽어갔습니다. 바다가 피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로버트 케파 사진가가 오마하 해변에 상륙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썼습니다. 물은 차갑고 바다는 거칠었습니다. 사방에서 총알이 날아왔습니다. 옆에 있던 병사가 쓰러졌습니다. 나는 카메라를 들고 셔터를 눌렀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거의 대부분 흔들렸지만요. 오전 내내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지휘관들은 철수를 고려했습니다. 하지만 병사들은 조금씩 전진했습니다. 바위에서 바위로, 장애물에서 장애물로. 레인저 부대가 절벽을 기어올라 독일군 진지를 공격했습니다. 정오가 되자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구축함들이 해안 가까이 접근해서 직접 사격으로 독일 벙커를 파괴했습니다. 병사들이 절벽 위로 올라갔습니다. 해가 질 무렵 오마하 해변도 확보되었습니다. 하지만 대가는 컸습니다. 2,400명 이상의 미군이 전사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뒤에서 대의에 1만 명 이상의 연합군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15만 명이 상륙에 성공했습니다. 히틀러의 대서양 방벽이 뚫린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D-Day 당일 히틀러는 늦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의 참모들은 그를 깨우지 못했습니다. 히틀러는 상륙 소식을 듣고도 이것은 양동작전이다. 진짜 공격은 칼레에 올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독일군 최고사령관 에르빈 롬멜은 그날 독일에 있었습니다. 아내의 생일이어서 집에 갔던 것이죠. 그가 전선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6월 내내 연합군은 병력과 물자를 프랑스에 쏟아부었습니다. 인공항구 멀버리를 설치해서 매일 수천 톤의 보급품을 하역했습니다. 한 달 만에 85만 명의 병력과 15만 대의 차량이 상륙했습니다. 하지만 진격은 쉽지 않았습니다. 노르망디의 좁은 길과 울타리들, 해지로우라고 불리는 이 지형은 방어하기에 완벽했습니다. 독일군은 마을마다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6월 13일 독일군이 새로운 무기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에서일 로켓이었죠. 무인 폭탄이 런던을 향해 날아왔습니다. 엔진 소리가 멈추면 추락해서 폭발했습니다.
런던 시민들은 이것을 벙벙 폭탄이라고 불렀습니다. 7월 20일 히틀러 암살 미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슈타우펜베르크 대령이 히틀러의 사령부에 폭탄을 설치했습니다. 폭발이 일어났고 4명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히틀러는 살아남았습니다. 테이블 다리가 폭발을 막아준 것이죠. 히틀러는 분노했습니다. 그는 음모에 가담한 모든 사람을 찾아내서 처형했습니다. 5,000명 이상이 체포되었고 200명이 처형되었습니다. 롬멜도 연루되어 자살을 강요당했습니다. 8월 15일 연합군은 남프랑스에도 상륙했습니다. 드라군 작전이었죠. 이제 독일군은 양쪽에서 협공당했습니다. 8월 25일 파리가 해방되었습니다. 파리 시민들이 먼저 봉기했습니다. 그들은 바리케이드를 쌓고 독일군과 싸웠습니다. 8월 24일 프랑스 제2기갑사단이 파리에 입성했습니다. 지휘관은 필립 르클레르 장군이었습니다. 8월 25일 독일군 사령관 디트리히 폰 콜티츠 장군이 항복했습니다. 히틀러는 그에게 파리가 해방되느니 파리를 불태워라고 명령했었습니다. 하지만 콜티츠는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말했습니다. 파리는 불타기엔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샤를 드골 장군이 개선문을 지나 파리로 행진했습니다. 200만 명의 파리 시민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울고 웃고 춤추었습니다. 4년간의 점령이 끝난 것입니다. 드골은 파리 시청에서 연설했습니다. 파리, 모욕당하고 파괴되고 고통받은 파리, 하지만 해방된 파리, 스스로의 힘으로 해방된 파리. 같은 시기 동부 전선에서 소련군은 맹렬히 진격하고 있었습니다. 6월 22일 바그라티온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독일이 소련을 침공한 지 정확히 3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스탈린의 복수였죠. 240만 명의 소련군이 벨라루스로 진격했습니다. 독일군 중부집단군은 완전히 포위되었습니다. 2주 만에 28개 사단이 전멸했습니다. 35만 명이 전사하거나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스탈린그라드보다 더 큰 패배였습니다. 7월 소련군은 폴란드로 진격했습니다. 8월 1일 바르샤바에서 폴란드 지하군이 봉기했습니다. 그들은 소련군이 도와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스탈린은 군대를 멈췄습니다. 그는 비스와 강 건너편에서 바르샤바가 불타는 것을 지켜만 봤습니다. 왜일까요? 폴란드 지하군은 반소련 성향이었고 스탈린은 그들이 독일군에게 진압당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63일간 바르샤바는 싸웠습니다. 하지만 소련의 지원 없이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10월 2일 바르샤바는 항복했습니다. 20만 명의 민간인이 죽었고 도시의 85%가 파괴되었습니다. 9월 연합군은 독일 국경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보급 문제로 진격이 멈췄습니다. 몽고메리 장군은 대담한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마켓가든 작전이었죠. 낙하산 부대를 네덜란드에 투하해서 라인 강의 다리들을 점령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성공하면 독일 심장부로 바로 진격할 수 있었습니다. 9월 17일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3만 5천 명의 낙하산 부대가 투하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순조로웠습니다. 하지만 아르넴에서 영국 제1공수사단이 예상치 못한 독일 기갑부대와 마주쳤습니다. 영국 공수부대는 포위되었습니다. 그들은 9일간 필사적으로 버텼습니다. 하지만 지상군은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살아남은 2,000명만이 철수했습니다. 1만 명 중 8,000명이 전사하거나 포로가 되었습니다. 마켓가든 작전은 실패했습니다. 몽고메리는 나중에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 다리를 너무 멀리 갔습니다. 12월 16일 히틀러는 마지막 도박을 했습니다. 벌지 전투였습니다. 25만 명의 독일군이 아르덴느 숲을 통해 미군을 기습했습니다. 안개와 눈 때문에 연합군 공군은 뜰 수 없었습니다. 독일군은 80km를 진격했습니다. 연합군 전선에 거대한 벌지가 생긴 것이죠. 12월 22일
독일군이 바스토뉴를 포위했습니다. 미군 101 공수사단이 고립되었습니다. 독일군이 항복을 권유했습니다. 미군 사령관 앤서니 맥컬리프 장군은 단 한 단어로 대답했습니다. 너츠. 미친 소리. 크리스마스가 되자 날씨가 개었습니다. 연합군 공군이 다시 하늘을 장악했습니다. 패튼 장군의 제3군이 바스토뉴를 구출했습니다. 1월이 되자 독일군은 다시 후퇴했습니다. 벌지 전투는 히틀러의 마지막 공세였습니다. 독일은 이 전투에서 10만 명을 잃었습니다. 탱크와 항공기도 엄청나게 손실했습니다. 이제 독일은 방어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1944년이 끝나갈 무렵 독일의 패배는 확실해 보였습니다. 서쪽에서는 연합군이, 동쪽에서는 소련군이 독일을 향해 진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참혹한 겨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945년 1월 유럽은 역사상 가장 추운 겨울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열기는 더욱 뜨거워지고 있었습니다. 1월 12일 소련군이 마지막 대공세를 시작했습니다. 비스와에서 오데르 작전이었죠. 220만 명의 병력, 6,500대의 탱크, 4만 6천 문의 대포가 동원되었습니다. 소련군은 폴란드를 가로질러 번개처럼 진격했습니다. 하루에 30km씩 전진했습니다. 독일군은 저항할 힘이 없었습니다. 1월 17일 소련군은 바르샤바에 입성했습니다. 1월 27일에는 아우슈비츠에 도달했습니다. 아우슈비츠. 소련군 병사들은 그곳에서 본 것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7,000명의 살아있는 해골들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병사들은 울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전투를 겪었지만 이런 광경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가스실의 잔해, 불에 탄 시체들, 인간의 머리카락으로 만든 직물, 금리로 가득 찬 상자. 이것은 공장이었습니다. 죽음을 생산하는 공장이었습니다. 아우슈비츠만이 아니었습니다. 폴란드 전역에 절멸 수용소들이 있었습니다. 트레블링카, 소비보르, 벨제츠, 헬름노. 이곳에서 600만 명의 유대인이 학살되었습니다. 홀로코스트였죠. 이것은 전쟁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인류에 대한 범죄였습니다. 소련군은 계속 서쪽으로 진격했습니다. 2월 초 그들은 오데르강에 도달했습니다. 베를린까지 불과 70km였습니다. 2월 4일 얄타에서 빅사회담이 열렸습니다. 루스벨트, 처칠, 스탈린이 다시 만났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테헤란 때와 달랐습니다. 스탈린은 강했습니다. 그의 군대가 베를린에 가장 가까이 있었으니까요. 그는 폴란드와 동유럽에 대한 영향력을 요구했습니다. 루스벨트와 처칠은 양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독일은 4개의 점령 구역으로 나뉘기로 했습니다. 미국, 영국, 소련 그리고 프랑스. 전후 세계 질서의 윤곽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루스벨트는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는 창백했고 자주 기침을 했습니다. 사진을 보면 그가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서부 전선에서 연합군도 진격을 재개했습니다. 3월 7일 미군이 레마겐에서 라인 강 다리를 온전하게 점령했습니다. 독일군이 폭파하려 했지만 실패한 것이죠. 이제 라인 강 방어선이 무너졌습니다. 3월 말 연합군은 라인 강을 건너 독일 심장부로 진격했습니다. 매일 수천 명의 독일군이 항복했습니다. 그들은 지쳐 있었고 싸울 의지를 잃었습니다. 4월 12일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뉴스가 터졌습니다. 프랭클린 델라노 루스벨트 대통령이 죽었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그는 12년간 미국을 이끌었고 대공황과 세계대전을 거쳤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승리를 보지 못했습니다. 해리 트루먼 부통령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는 루스벨트가 어떤 비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원자폭탄 개발 프로젝트였죠. 그는 곧 이 무서운 비밀을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히틀러는 루스벨트의 죽음을 듣고 환호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다. 이것은 프리드리히 대제 때와 같다. 그는 연합국이 분열할 거라고 환상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환상일 뿐이었습니다. 4월 16일 소련군이 베를린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250만 명의 소련군, 6,250대의 탱크, 4만 1,600문의 대포, 7,500대의 항공기. 주코프 원수가 북쪽에서, 코네프 원수가 남쪽에서 베를린을 협공했습니다. 독일군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베를린 방어군은 30만 명이었지만 대부분은 노인과 소년들로 구성된 국민돌격대였습니다. 14세 소년들이 판처파우스트를 들고 소련 탱크에 맞서 싸웠습니다. 제일로브 고지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이곳을 점령하면 베를린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소련군은 막대한 희생을 치르며 고지를 점령했습니다. 3만 명이 전사했습니다. 4월 21일 소련 포병이 베를린을 포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를린 시민들은 지하실과 지하철역으로 대피했습니다. 도시는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히틀러는 총통 벙커에 있었습니다. 지하 15m 깊이의 콘크리트 벙커였죠. 그는 지도를 보며 존재하지 않는 군대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4월 20일은 히틀러의 56번째 생일이었습니다. 괴벨스, 괴링, 힘러 등 나치 고위 간부들이 벙커로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히틀러에게 베를린을 떠나라고 권했습니다. 남부 산악지대로 가십시오. 거기서 저항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히틀러는 거부했습니다. 나는 베를린에 남는다. 그리고 베를린과 함께 죽을 것이다. 4월 25일 미군과 소련군이 엘베강에서 만났습니다. 독일이 둘로 쪼개진 것입니다. 병사들은 서로 포옹하고 술을 마시며 축하했습니다. 하지만 곧 이들은 냉전의 적이 될 것이었습니다. 4월 28일 히틀러는 무솔리니가 처형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무솔리니는 스위스로 도망치려다 이탈리아 파르티잔에게 붙잡혔습니다. 그와 정부 클라레타 페타치는 총살당했고 시체는 밀라노 광장에 거꾸로 매달렸습니다. 군중들은 그들의 시체에 침을 뱉고 돌을 던졌습니다. 히틀러는 경악했습니다. 나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4월 29일 새벽 히틀러는 에바 브라운과 결혼했습니다. 그녀는 12년간 히틀러의 연인이었습니다. 결혼식은 벙커에서 간단하게 치러졌습니다. 샴페인 한 잔으로 건배했습니다. 그날 저녁 히틀러는 유서를 썼습니다. 나는 유대인의 국제 음모 때문에 전쟁을 하게 되었다. 끝까지 그는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4월 30일 오후 3시 30분 히틀러와 에바 브라운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잠시 후 총성이 들렸습니다. 부관들이 들어갔을 때 히틀러는 소파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입에는 권총이 물려 있었고 머리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에바 브라운은 청산가리를 먹고 죽어 있었습니다. 부관들은 시체를 벙커 정원으로 옮겨 휘발유를 뿌리고 불태웠습니다. 소련군이 히틀러의 시체를 찾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돌프 히틀러, 제3제국의 총통, 600만 유대인을 학살하고 세계를 전쟁으로 몰아넣은 그 남자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비겁하게 벙커 안에서 자살로. 5월 2일 베를린이 완전히 함락되었습니다. 소련군이 국회의사당 위에 붉은 깃발을 꽂았습니다. 사진가 예브게니 할데이가 이 순간을 촬영했습니다. 이 사진은 전쟁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베를린 전투에서 30만 명의 독일군이 전사했습니다. 소련군도 8만 명이 전사했습니다. 10만 명의 민간인이 죽었습니다. 소련군에 의한 강간과 약탈도 광범위하게 벌어졌습니다. 5월 7일 독일이 항복했습니다. 연합군 최고사령부가 있던 프랑스 랭스에서 항복 문서가 조인되었습니다. 독일군 총참모장 알프레트 요들이 서명했습니다. 아이젠하워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독일인들과 같은 방에 있는 것조차 거부했습니다. 5월 8일은 V-데이 유럽 승전 기념일이 되었습니다.
런던에서는 100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버킹엄 궁전 앞에 모인 군중은 처칠을 불렀습니다. 처칠은 발코니에 나와 비자 사인을 했습니다. 조지 6세 국왕도 그 옆에 있었습니다. 파리에서는 샹젤리제 거리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뉴욕 타임스퀘어에서는 200만 명이 축제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처칠은 축배를 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전쟁의 절반을 이겼습니다. 이제 태평양에서 일본을 이겨야 합니다. 유럽에서 전쟁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태평양에서는 아직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인류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것이었습니다. 원자폭탄의 시대였습니다. 유럽 전쟁이 끝날 무렵 연합군은 나치의 만행을 발견했습니다. 다하우, 부엔발트, 베르겐에서 벨젠, 독일 본토의 강제 수용소들이 해방되었습니다. 미군과 영국군 병사들은 그곳에서 본 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만 구의 시체가 쌓여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해골처럼 말랐고 제대로 걸을 수도 없었습니다. 일부 병사들은 구토했고 일부는 울었습니다. 아이젠하워 장군은 모든 부대에 명령했습니다. 가능한 한 많은 병사들을 수용소로 데려가십시오. 그들이 직접 봐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과 싸웠는지를요. 그는 의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사진과 증언을 확보하십시오. 언젠가 어떤 멍청이가 이런 일이 없었다고 주장할 날이 올 것입니다. 600만 명의 유대인이 죽었습니다. 집시, 동성애자, 장애인, 정치범 수백만 명도 학살당했습니다. 이것은 홀로코스트였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체계적이고 산업적인 대량 학살이었습니다. 5천만 명에서 8,500만 명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죽었습니다. 그중 절반 이상이 민간인이었습니다. 소련만 2,700만 명이 죽었습니다. 폴란드는 인구의 17%를 잃었습니다. 유럽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도시들은 파괴되었고 경제는 붕괴되었고 수백만 명이 집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태평양에서는 일본이 여전히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전쟁을 끝낼 새로운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영원히 바꿀 무기였습니다. 1942년 8월 7일 태평양의 작은 섬 과달카나에서 미국의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1만 9천 명의 미 해병대가 상륙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일본군이 건설 중이던 비행장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순조로웠습니다. 일본군의 저항이 약했거든요.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과달카나는 지옥이 되었습니다. 정글, 말라리아, 이질, 그리고 일본군의 야간 공격. 해병대원들은 밤마다 반자이 외치며 돌격해오는 일본군과 싸워야 했습니다. 바다에서는 미 해군과 일본 해군이 치열한 전투를 벌였습니다. 8월부터 11월까지 4차례의 대규모 해전이 벌어졌습니다. 양측 모두 막대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전함과 순양함들이 가라앉았고 수천 명의 선원이 바다에 수장되었습니다. 과달카나 근처 바다는 아이언보텀 사운드, 철 바닥 해협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수십 척의 배가 가라앉아 있었으니까요. 6개월간의 치열한 전투 끝에 1943년 2월 일본군이 철수했습니다. 3만 1천 명의 일본군 중 2만 5천 명이 죽었습니다. 대부분은 굶어 죽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첫 번째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과달카나에서 미국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일본군은 절대 항복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1943년부터 1945년까지 미국은 아일랜드 호핑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중요한 섬들만 점령하고 나머지는 우회하는 전략이었죠. 니미츠 제독은 중부 태평양을, 메가더 장군은 남서 태평양을 진격했습니다. 타라와, 사이판, 괌, 팔라우, 레이테, 이오지마, 오키나와. 하나하나가 지옥이었습니다. 1943년 11월 타라와 전투. 미 해병대 5,000명이 상륙했습니다. 일본군은 4,500명이었죠.
3일간의 전투에서 미군 1,000명이 전사했습니다. 일본군은 거의 전멸했습니다. 4,500명 중 4,400명이 죽었습니다. 항복한 자는 단 17명이었습니다. 1944년 6월 사이판 전투. 이곳을 점령하면 B에서 29 폭격기로 일본 본토를 폭격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군은 3만 명이 수비하고 있었습니다. 미군이 상륙하자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7월 7일 일본군이 마지막 반자이 돌격을 감행했습니다. 3,000명이 자살 돌격을 했습니다. 미군의 기관총이 불을 뿜었습니다. 시체가 산처럼 쌓였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민간인들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일본인 민간인들이 절벽에서 뛰어내려 자살했습니다. 미군이 고문하고 죽일 거라는 일본 정부의 선전을 믿었던 것이죠. 어머니들이 아기를 안고 뛰어내렸습니다. 미군들은 그들을 구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사이판 함락은 일본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이제 미국 폭격기가 도쿄를 폭격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도조 히데키 총리가 사임했습니다. 1944년 10월 레이테 전투. 메가더가 필리핀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해변에 내려서며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필리핀 국민 여러분, 나는 돌아왔습니다. 레이테 만해전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역사상 가장 큰 해전이었습니다. 일본 해군은 마지막 도박을 했습니다. 모든 함선을 투입했죠. 일본은 새로운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가미카제였습니다. 자살 공격이었죠. 폭탄을 가득 실은 전투기가 미국 군함에 돌진했습니다. 조종사들은 덴노헤이카 반자이를 외치며 충돌했습니다. 레이테만 해전에서 일본 해군은 사실상 전멸했습니다. 4척의 항공모함, 3척의 전함, 10척의 순양함이 침몰했습니다. 일본 해군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미카제 공격은 계속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 5,000명의 일본 조종사가 자살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1945년 2월 이오지마 상륙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오지마는 작은 섬이었습니다. 길이 8km, 폭 4km. 하지만 전략적으로 중요했습니다. 이곳을 점령하면 손상된 B에서 29가 비상 착륙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군 21,000명이 섬을 수비했습니다. 지휘관은 쿠리바야시 타다미치 중장이었습니다. 그는 해변에서 싸우지 않고 땅굴을 파서 내륙에서 싸우기로 했습니다. 2월 19일 미 해병대가 상륙했습니다. 처음에는 저항이 없었습니다. 해병대원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일본군이 어디 있지? 그들이 해변 안쪽으로 들어가자 갑자기 모든 것이 폭발했습니다. 박격포탄이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기관총이 사방에서 불을 뿜었습니다. 일본군은 숨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오지마의 모래는 화산재였습니다. 발이 빠졌습니다. 병사들은 기어가야 했습니다. 일본군의 총탄이 날아왔습니다. 해병대원들이 쓰러졌습니다. 2월 23일 제40 해병연대가 수리바치 산 정상에 도달했습니다. 그들은 성조기를 꽂았습니다. AP 사진기자 조 로젠탈이 이 순간을 촬영했습니다. 이 사진은 전쟁에서 가장 상징적인 이미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본군은 땅굴에서 계속 저항했습니다. 미군은 화염방사기로 땅굴을 하나하나 소탕해야 했습니다. 36일간의 전투 끝에 이오지마는 함락되었습니다. 21,000명의 일본군 중 2만 명이 전사했습니다. 미군도 7,000명이 전사하고 2만 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이오지마는 태평양 전쟁에서 미군 사상자가 일본군보다 많았던 유일한 전투였습니다. 1945년 4월 1일 오키나와 상륙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오키나와는 일본 본토였습니다. 정확히는 일본의 영토였죠. 일본군 10만 명과 오키나와 민병대가 수비하고 있었습니다. 미군 18만 명이 상륙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순조로웠습니다. 저항이 없었죠.
미군들은 이건 쉬울 거야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본군은 또다시 내륙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슈리 방어선에서 일본군이 맹렬히 저항했습니다. 비가 쏟아지는 진흙탕에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병사들은 무릎까지 진흙에 빠졌습니다. 시체가 진흙 속에 묻혔습니다. 바다에서는 가미카제 공격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1900대의 일본 항공기가 자살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36척의 미국 군함이 침몰하고 368척이 손상되었습니다. 5,000명의 미군 선원이 죽었습니다. 오키나와 주민들도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일본군은 주민들을 인간 방패로 사용했습니다. 미군의 포격에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일부는 집단 자살을 강요당했습니다. 82일간의 전투 끝에 6월 22일 오키나와가 함락되었습니다. 일본군 10만 명이 전멸했습니다. 미군은 1만 2천 명이 전사하고 3만 8천 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오키나와 민간인 10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이것은 태평양 전쟁에서 가장 피비린내 나는 전투였습니다. 미국 군부는 계산했습니다. 만약 일본 본토를 침공한다면 미군 사상자는 100만 명이 넘을 것이라고. 일본인 사상자는 수백만 명일 것이라고. 트루먼 대통령은 결정해야 했습니다. 새로운 무기를 사용할 것인가? 1945년 7월 16일 뉴멕시코 사막에서 인류 최초의 원자폭탄 실험이 성공했습니다. 맨해튼 프로젝트의 결과였죠. 폭발 순간 과학자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엄청난 섬광이 번쩍였습니다. 거대한 버섯구름이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충격파가 수십 킬로미터 밖까지 느껴졌습니다. 프로젝트 책임자 로버트 오펜하이머는 힌두교 경전 바가바드 기타의 구절을 떠올렸습니다. 나는 이제 죽음이요 세상의 파괴자가 되었도다. 7월 26일 포츠담에서 연합국은 일본에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무조건 항복하라. 그렇지 않으면 신속하고 완전한 파괴가 있을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를 무시했습니다. 스즈키 칸타로 총리는 묵살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트루먼은 결정했습니다. 원자폭탄을 사용하기로. 8월 6일 에놀라 게이라는 비에서-29 폭격기가 티니안 섬에서 이륙했습니다. 조종사는 폴 티베츠 대령이었습니다. 폭탄의 이름은 리틀보이였습니다. 오전 8시 15분 에놀라 게이가 히로시마 상공에 도달했습니다. 폭탄이 투하되었습니다. 43초 후 지상 600m 상공에서 폭탄이 폭발했습니다. 섬광이 번쩍였습니다. 히로시마의 두 번째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온도는 폭발 중심부에서 수백만 도에 달했습니다. 사람들은 순식간에 증발했습니다. 그림자만 벽에 남았습니다. 충격파가 도시를 휩쓸었습니다. 건물들이 무너졌습니다. 유리창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불기둥이 치솟았습니다. 버섯구름이 18km 높이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날 7만 명이 즉사했습니다. 연말까지 14만 명이 죽었습니다. 방사능 피폭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살같이 벗겨졌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졌습니다. 피를 토하며 죽어갔습니다. 한 생존자는 회상했습니다. 지옥이 땅으로 내려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여전히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군부는 계속 싸우자고 주장했습니다. 8월 9일 두 번째 원자폭탄이 투하되었습니다. 목표는 나가사키였습니다. 폭탄의 이름은 팩맨이었습니다. 오전 11시 2분 나가사키에 버섯구름이 피어올랐습니다. 7만 명이 죽었습니다. 같은 날 소련이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고 만주를 침공했습니다. 100만 명의 소련군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일본 관동군은 일주일 만에 괴멸되었습니다. 이제 일본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8월 10일 일본 내각회의가 열렸습니다. 찬반이 팽팽했습니다. 군부는 여전히 항복에 반대했습니다. 그들은 본토 결전을 주장했습니다. 히로히토 천황이 직접 나섰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항복을 받아들여야 한다.
8월 15일 정오, 일본 국민들은 라디오 앞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처음으로 천황의 목소리를 듣게 될 것이었습니다. 오금 방송이었죠. 히로히토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디고 참을 수 없는 것을 참아야 할 때가 왔습니다. 일본이 항복한 것입니다. 전 세계가 환호했습니다. 뉴욕에서는 200만 명이 타임스퀘어로 몰려들었습니다. 런던에서는 사람들이 밤새 춤을 췄습니다. 도쿄에서는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9월 2일 도쿄만의 정박한 미주리함에서 공식 항복 조인식이 열렸습니다. 메가더 장군이 항복 문서를 받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오늘 총소리가 멈췄습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완전히 종결된 것입니다. 6년 1일간의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원자폭탄은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인류는 이제 자신을 멸망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났을 때 세상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유럽은 폐허였습니다. 베를린, 바르샤바, 드레스덴, 함부르크, 도쿄, 히로시마, 나가사키. 도시들이 지도에서 사라졌습니다. 수백만 채의 집이 파괴되었고 2천만 명 이상이 난민이 되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여성들이 폐허 속에서 벽돌을 주워 쌓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리머프라우엔 자네 여성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아이들은 고아원에 넘쳐났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는데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없었습니다. 일본에서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도쿄의 50%가 파괴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방공호와 지하철역에서 살았습니다. 암시장에서 쌀 한 줌을 구하려고 가족의 물건을 팔았습니다. 중국은 더 심했습니다. 8년간의 전쟁으로 2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경제는 완전히 붕괴되었고 곧 내전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소련은 2,700만 명을 잃었습니다. 전체 인구의 14%였습니다. 1,700개의 도시와 7만 개의 마을이 파괴되었습니다. 스탈린그라드는 완전히 사라졌고 레닌그라드는 유령 도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상처는 숫자로는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어린이들이 고아가 되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여성들이 남편을 잃었습니다. 전쟁 전에 소련에서는 여성 100명당 남성이 92명이었습니다. 전쟁 후에는 63명이었습니다. 생존자들은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포탄이 터지는 소리를 듣는 것 같았고 죽은 전우들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생 그 트라우마를 안고 살았습니다.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은 더 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가족 전체를 잃었습니다. 부모, 형제자매, 자식들이 가스실에서 죽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팔에 수용소 번호 문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였습니다. 전범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1945년 11월 뉘른베르크 재판이 열렸습니다. 나치의 주요 전범 24명이 재판을 받았습니다. 괴링, 헤스, 리벤트로프, 칼텐브루너, 프랑크. 그들은 전쟁 범죄와 인도에 반한 죄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나치의 만행을 낱낱이 밝혔습니다. 홀로코스트의 증거들이 제시되었습니다. 가스실 설계도, 학살 명령서, 생존자들의 증언. 법정은 침묵했습니다. 괴링은 오만했습니다. 그는 역사가 우리를 판단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교수형 전날 밤, 그는 청산가리를 먹고 자살했습니다. 12명이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3명이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4명은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일본에서도 도쿄 재판이 열렸습니다. 도조 히데키를 포함한 28명이 재판을 받았습니다. 7명이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하지만 히로히토 천황은 재판을 받지 않았습니다. 메가더는 천황이 일본 안정에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것은 논란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천황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전쟁은 세계 질서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더 이상 강대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식민지 제국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알제리가 독립을 요구했습니다. 대신 미국과 소련이 초강대국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얄타와 포츠담에서 전후 세계를 나눴습니다. 독일은 둘로 쪼개졌습니다. 한국도 둘로 나뉘었습니다. 냉전이 시작되었습니다. 1946년 3월 윈스턴 처칠은 미국에서 연설했습니다. 발트해의 슈테틴에서 아드리아해의 트리에스테까지 대륙을 가로질러 철의 장막이 내려왔습니다. 유럽은 동과 서로 분단되었습니다. 동유럽은 소련의 영향권에 들어갔고 서유럽은 미국의 동맹이 되었습니다. 1947년 트루먼 독트린이 발표되었습니다. 미국은 공산주의 확산을 막기 위해 어디든 개입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마셜 플랜이 시작되어 서유럽 재건을 위해 130억 달러가 투입되었습니다. 1948년 베를린 봉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소련이 서베를린으로 가는 모든 육로를 차단했습니다. 미국과 영국은 공수작전으로 대응했습니다. 1년간 27만 회 비행으로 250만 톤의 물자를 공수했습니다. 1949년 나토가 창설되었습니다. 같은 해 소련이 원자폭탄 실험에 성공했습니다. 핵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죠. 1949년 중국에서 공산당이 승리했습니다. 마오쩌둥이 중화인민공화국을 선포했습니다. 장제스는 대만으로 도망쳤습니다. 세계는 이데올로기로 분열되었습니다. 자본주의 대공산주의, 민주주의 대전체주의. 이 대립은 45년간 지속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긍정적인 변화도 가져왔습니다. 1945년 10월 24일 국제연합이 창설되었습니다. 전쟁의 참화로부터 다음 세대를 구하기 위하여 51개국이 유엔 헌장에 서명했습니다.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중국이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 되었습니다. 1948년 12월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되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이것은 홀로코스트의 교훈이었습니다. 1949년 제네바 협약이 개정되었습니다. 전쟁 포로와 민간인 보호에 관한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여성의 권리도 진전되었습니다. 전쟁 동안 수백만 명의 여성들이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그들은 전쟁이 끝난 후에도 직장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여성 참정권이 많은 나라에서 확대되었습니다. 기술도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레이더, 제트 엔진, 로켓, 컴퓨터, 항생제, 페니실린. 전쟁 기술이 평화적 용도로 전환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억이었습니다. 아우슈비츠는 박물관이 되었습니다. 문 위에는 여전히 노동이 자유를 가져다 준다는 냉소적인 문구가 걸려 있습니다. 매년 수백만 명이 이곳을 방문합니다. 그들은 죽음의 벽 앞에서 침묵합니다. 히로시마 평화기념관에는 원폭돔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폭발 당시 모습 그대로 남아있는 유일한 건물입니다. 방문객들은 녹아내린 유리병과 그림자가 남은 돌계단을 봅니다. 노르망디 해변에는 9,387개의 하얀 십자가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미국 전몰 장병 묘지입니다. 모든 십자가는 같은 크기입니다. 장군도 이등병도 여기서는 모두 평등합니다. 영국 런던의 제국전쟁 박물관, 러시아의 승전 기념관, 일본의 평화박물관. 전 세계가 전쟁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절대 잊지 말자. 절대 반복하지 말자. 생존자들은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2020년대가 되면서 마지막 세대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직접 전쟁을 겪은 사람들의 증언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남아야 합니다. 한 홀로코스트 생존자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이야기가 죽습니다. 그래서 나는 말합니다. 아이들에게, 손주들에게, 듣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에게. 한 노르망디 참전 용사는 말했습니다. 나는 영웅이 아닙니다. 영웅들은 해변에 묻혀 있습니다. 나는 단지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한 히로시마 생존자는 말했습니다. 나는 증오하지 않습니다. 증오는 더 많은 증오만 낳습니다. 나는 다만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인류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전쟁이었습니다. 7천만 명에서 8,5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중 절반 이상이 민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독재와 전체주의의 위험성, 침묵과 방관의 대가, 증오와 편견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그리고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과 존엄성의 소중함. 세계는 폐허에서 일어났습니다. 독일과 일본은 민주국가가 되었습니다. 유럽은 통합의 길을 걸었습니다. 유엔은 평화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중동전쟁, 발칸전쟁이 이어졌습니다. 냉전은 세계를 핵멸망의 위기로 몰고 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제3차 세계대전을 피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8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다시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로부터 배웠는가? 우리는 충분히 경계하고 있는가? 독재와 전체주의의 싹이 다시 자라고 있지는 않은가? 증오와 편견이 다시 퍼지고 있지는 않은가? 1945년 9월 2일 메가더 장군은 미주리함에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끝냈습니다. 이제 우리는 평화를 쟁취해야 합니다. 그것은 더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는 옳았습니다. 평화는 전쟁보다 어렵습니다. 평화는 매일 선택하고 노력하고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교훈은 영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침묵하지 마십시오. 방관하지 마십시오. 자유와 민주주의는 공짜가 아닙니다. 인권과 존엄성은 저절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평화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얻은 것입니다. 7천만 명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절대 잊지 말자. 절대 반복하지 말자.